오늘 신기한 기후학교는요. 기후 총선을 만들자. 대국민 제안을 하면서 여론조사까지 해본 로컬 에너지랩의 신근정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왔는데 막 실시간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저희 원래 선생님이 늦거나 안 오면은 학생들은 재밌잖아요. 노느라고. 근데 그렇게 늦게 오시면 이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나올 것만 팍팍팍 찍어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이게 좀 넉넉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텐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어쨌든 아무리 바빠도 로컬 에너지랩은 어떤 곳인지 또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신다면요. 아, 네. 지금은 총선이잖아요. 지난번 선거는 이제 지방선거였죠. 네, 대선이랑. 네. 2018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번 지방선거는 또 기후지선이어야 되지 않을까? 왜 지방자치단체는 총선처럼 뭔가 기후를 이슈로 해서 당선되지 않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전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였어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들이 기후를 주제로 공약을 내세우게 하자 이런 네. 운동을 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연대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이제 힘이 되자라는 의미로 지역 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지역 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의 사무국으로 로컬 에너지 랩을 만든 거예요. 네. 지금 지역 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에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대구, 울산, 경남 이렇게 12곳의 광역의 지역 네트워크가 활동하고 있고요. 네. 저희 로컬 에너지랩은 그 지역들을 지원하고 같이 교육하고 연구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솔라리그라고 하는 태양광 경진대회도 한 6년째 진행 중이고요. 각 여러 기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지역 안에서 우리 지역의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곳입니다. 각 지역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의 싱크탱크네요. 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로컬 에너지 랩이. 그 선생님 개인 소개는 안 하셨지만 저희가 또 차츰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마음이 급하셔서 그렇죠. 오늘 준비하신 얘기가 많아서 이번 총선을 기후 총선으로 만들자 하고 제안하시는 어떤 배경이 있다면요. 이번에 당선되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이제 임기를 수행하시게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40% 감축 약속 시한이 2030년입니다. 네. 이제 6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6년 남은 기간에 4년을 이번 국회의원들이 사실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2018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게 코로나19랑 불황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경제가 이렇게 나쁘고 코로나19처럼 사람들이 거의 못 돌아다녔는데도 10% 감축을 했는데 저희가 30%를 남은 6년 동안에 다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이걸 다 법과 제도로 지원도 해주고 뭔가 너무 많이 배출하면 규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사실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정말 중요하다. 진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정치학자, 에너지학 관련된 연구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번 총선은 진짜 기후 총선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여론조사 준비, 뭐 전문가 포럼, 캠페인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7,000명, 한 광역당 1,000명씩 더해서 17,000명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이 기후도 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동안 정치인들은 사실 기후 위기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도 기후 공약을 내세우면 뭔가 표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고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표를 얻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개발 공약을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네. 사실 지금도 막 양당이 개발 공약을 서로 앞다투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니다. 기후에 관련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기후도 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밝혀내기 위해서 저희가 기후 총선 기획을 하게 됐고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진짜 기후에 관심이 많고 기후 총선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2030년까지 탄소 얼마 감축하겠다 약속한 걸 지키려면 2024년에 뽑힌 이 국회의원분들이 2028년까지 활동할 때 집중적으로 이거를
준비하고 막 실천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남은 2년 동안 벼락치기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상황이 그때는 오겠네요. 거의 셧다운을 해도 달성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수출을 하고 중공업 네. 위주로 온실가스를 또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철강 공장부터 자동차 공장 다 문 닫아야 되는 수준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그때쯤 돼서 만약에 감축이 안 되면은 아유 할 수 없다고 또 넘어가겠죠. 이제 그러면 그 날씨 기후는 이제 더 큰 일이 나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국제 정세에서 아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면 수입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수출길이 막힐 수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그리고 관세를 매기겠다 하면서 탄소 국경세도 이제 생겼거든요. 벌써 시험 실시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또 음식들을 다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식량을 다 수입하는 나라여서 이런 철강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식품을 수입하는 그리고 석유 가스, 석탄을 수입해서 그걸로 우리나라 경제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못 지켰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의 관계를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상한 큰 소리를 쳐갖고 거기서 잘못 당선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도 다 영향이 있겠네 하는 걸 내심 생각하면서 농담을 했는데 할 수 없는 농담이네요. 불가능하네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누가 되건. 네, 농담을 제가 다큐로 받았고요. 아닙니다. 수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네. 이제 퀴즈 정답을 좀 발표해 볼게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녹색 교통수단 하면 버스가 떠오르는데요. 버스 요금은 얼마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카드를 안 찍고 내리면 벌금이 얼마고 광역은 얼마고 하고 다양한 제가 그럴 거야 생각했던 다양한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퀴즈는 경기도 시내버스 교통카드 기본 구간입니다. 카드로 찍을 때 1번 1,450원, 2번 3,500원이었는데요. 신근정 대표님께서 정답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1,450원입니다. 네, 1,450원. 현금을 내면 1,500원. 네. 이 버스 이야기로 저희가 퀴즈를 냈던 게 그 전에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기후 총선 관련 여론조사도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네. 대략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가 17,000명에게 설문을 조사를 하면서 이번 질문 항목이 되게 많았어요. 8개 분야에 172개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 질문을 구성할 때 시민들이 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설문을 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기후를 기준으로 투표하게 할 거냐. 어떤 분들이 기후에 더 관심이 많느냐 이런 사회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조사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스쿨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반려동물은 키우시는지, 지지 이념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다 질문을 했거든요. 어떤 분들이 기후 이슈에 관심이 있는가를 그렇죠, 보려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기후 유권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번에 처음 이제 개념화를 했는데요. 이 기후에 대해서 기후 때문에 미래가 걱정된다. 기후 때문에 슬프다라고 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기후나 탄소 중립 관련된 용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도 여쭤봤어요. 기후위기, 온실가스 같은 다 아는 이야기도 있지만 ESG, 파리에서의 1.5도 협약, 탄소 국경제도, 아리백과 같은 이런 용어들까지 아는지 질문을 했고.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렇죠. 이런 단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과 네. 그다음에 기후에 관련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려서 그러면 이제 후보가 기후 관련된 공약을 이야기하면 지지정당과 혹 다르더라도 투표를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네, 진짜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했더니 나왔을까요? 내용도 잘 알고 기후가 걱정되시면서도 후보 공약 중에서는 기후 위기를 우선으로 보겠고 네. 그 후보가 기후 공약을 내세웠을 때 그게 마음에 들면 지지정당을 바꿔서라도 투표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무려 30%가 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죠. 그 당을 바꾸는 스윙 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오히려 아주 매우 보수라고 자신의 이념 핵심 성향을 지지층. 응답하신 분은 이렇게 바꿔서 투표하겠다 이런 응답률은 좀 낮았고요. 네. 대신에 약간 진보, 약간 보수라고 말씀하신 분, 그다음에 지지 정당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기후 투표 의향이 높았고, 그리고 아까 그 용어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용어를 8개 다 안다라고 하시는 분은 100%의 확률로 지지정당을 바꿔서라도 기후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지정당을 바꾸는 게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기후 공약을 그만큼 우선순위로 생각하겠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그 기후 유권자분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통념과 다른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오. 특히 이제 기후 재난을 겪은 분들 아, 그리고 그랬을 어려서의 것 날씨와 지금의 날씨가 얼마나 다른지 아시는 분. 느끼는 분들. 그래서 50대, 60대의 음. 기후투표 성향이 매우 높았고요.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가 이제 네. 기후 유권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농사 짓는 분들. 맞습니다.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50대, 60대 분들이 기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특히 저희가 질문을 2가지를 드렸는데 네. 공항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신도시도 많이 생기고 이제 뭔가 개발 행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개발 행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녹지를 보존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녹지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훨씬 높았고 거의 2배 이상 높았고요. 그리고 공항을 반대하시는 분이 찬성하시는 보다 약간 더 높았습니다. 약간 더 높고요. 예. 생각만큼 그렇게 공항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진 않았다는 그렇지는 거죠. 않았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이런 자연 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분들은 50대, 60대 분들이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어렸을 때 기후 환경과 지금이 너무 달라졌다는 걸 몸으로 체감하신 분들. 맞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직접 겪으신 분들. 그래서 5, 60대들이 주도적으로 기후 유권자였던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각 정당에서 그러면은 이런 기후 유권자들이 있다는 건 정당도 알 거 아니에요. 각 정당들이 지금 총선 준비 동향이 어떨까요? 저희가 이 발표를 2번에 걸쳐서 했어요. 한 달 네. 단위로 처음에는 이제 기후 유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표를 했고 2번째에는 이게 초접전 지역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선거구별로 보면은 5% 이내의 비율로 1등, 2등이 갈라지는 지역구가 전국에 30군데가 넘어요. 지난 총선은 훨씬 더 했고 이번 총선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특히 기후 공약이 중요할 거다.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각 정당에서 기후 유권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요즘 요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기후 유권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고. 많이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정당들이 기후 전문가를 영입 인재로 먼저 이제 데리고 와서 발표를 했던 것은 이제 예전이랑 비슷했는데 국민의힘이 기후 후보를 처음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영입 인재를 2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게다가 어제 그저께였죠. 국민의힘이 이제 한강벨트의 기후 공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후 택배라고 하는 공약을 처음에 발표를 했고 이제 야사당 토론회를 하면서 기후 관련된 공약을 이제 같이 토론하는 이런 행사들이 이제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책 이슈가 확 드러나진 않지만 다 중요하다라고 인식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공정성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3번 나갔으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영입 인재 1호를 제일 먼저 기후 전문가를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청년위원회에서 제로웨이스트에 가까운 선거운동에 대한 여러 캠페인과 연구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녹색당과 함께 연합을 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야당에서도 모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기후 공약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제일 발표 많이 했던 거는 사실 녹색정의당이었고요. 네. 가장 크고 중요하게 말씀하셨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심지어 물속에서 출마하신 분까지. 인천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출마의 변을 밝히신 분도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만큼 나는 네, 해수면 절감하고 있나? 네, 그렇죠. 해수면 상승 걱정되니까 기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요. 네. 물속에서 지금 이 겨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 총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런 공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분야마다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후보들이 내걸었으면 하는 버스 공약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버스는 버스는 사실 우리 애가 복지의 개념이거든요. 뭐
대부분의 후보들이 뭐 철도 지하화를 하겠다, 공항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버스가 일찍 끊겨서 학원을 못 가고 버스가 다니던 횟수가 줄어들어서 시장을 못 가고 네. 이러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시내버스는 다 지자체의 돈으로만 운영을 해야 돼요. 국고보조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는 시내버스의 국고보조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중요하네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공약을 내세웠으면 좋겠고 네. 그걸 위한 근거 법령으로 버스법을 이제 교통 관련 단체들이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버스법을 이제 만드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중교통, 녹색 교통수단의 대표적인 버스 같은 경우 이게 지자체에만 맡겨놓고 알아서 할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버스가 그리고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거든요. 네. 전기 버스로 많이 바꾸고 바꿔야 있는 되는. 중인데 사실 지금 그래도 10% 정도밖에 아직 안 바뀌었어요.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고 보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많은 공약에 다 따라다니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넉넉한가? 재원은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번에 오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다 승용차 타실 때 기름 넣으시면 세금이 같이 붙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제 그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붙게 되는데요.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1년에 거치는 돈이 1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한 30% 감면해줘서 11조 원 정도 거쳤고 네. 그 30% 할인이 없어지면 15조 원이 된다고 해요. 네. 여기서 만약에 10%인 10조 원에서 10조 원이나 10조 원의 1% 1조 원이죠. 네. 1조 원만 가지고 시내버스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한 지자체당 100억씩 100곳을 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이 대부분 다 도로 건설에 쓰이거든요. 아하. 도로는 이제 그만 건설하고 도로나 주차장 만들면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1억 든다고 해요. 도로는 뭐 1m 가는데 1억 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돈 대신 버스비를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자체당 100억씩은 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국고보조 100억 유치 이것도 국회의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공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로는 계속 새로 닫고 새로 건설하면 그만큼 차량 운행만 더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역시 버스 이야기 더 자세히 여쭈고 싶지만 또 다음에 나와주셨으면 하고요. 재생에너지 이게 또 이슈잖아요. 지금 태양광. 글로벌 태양광 신규 발전량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요. 재생에너지의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 안에서 재생에너지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하니까 이제 질문을 네, 했습니다. 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어떤 에너지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론조사에서요? 네, 여론조사에 재생에너지라고 답한 분 60%를 넘었고요. 원자력의 2배 넘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냥 네네. 일반 시민 기준으로?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어떤 에너지원이 탄소 중립에 더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가 적합하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네. 저희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췄어요. 낮췄죠. 그러면서 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춘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보조금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전 사업자들 화석연료 발전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물량이 있거든요. 네. 이 물량도 계속 낮췄나요? 줄이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대로 하면 조금씩 계속 늘려가야 늘려야 되는데 되는데. 늘려가는 걸 덜 늘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낮추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같은 나라들조차도 지금은 화석연료 발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더 많아졌어요. 이미 역전이 이미 다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매우 뒤처지고 있는 중이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기후 악당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 왜 아파트 앞에 베란다에 작은 태양광 설치하는 거나 주택 태양광 설치나 이런 거 보조금 주는 게 뭐 줄었다, 없어졌다 이러는 지역도 있고 이게 전부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없어지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들을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동네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원래 그렇게 설치 보조금을 줬었는데요.
대부분을 다 삭감했어요. 네. 아마 앞으로 태양광 설치하시려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설치하셔야 될 거고 보조금은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설치하셔도 충분히 경제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재밌는데 지금 시간이 3분 30초가 남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진짜 막판 쪽집게 이제 국회색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선생님? 법과 제도가 무척 중요한데요. 사실은 법과 제도만큼이나 점검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었고 네. 기후위기 비상선언도 했고 국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성과 점검을 안 하고 잘 있나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은 법령을 손보셔서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 조항, 규제 조항들 그리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을 꼭 넣어서 법령을 개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당연히 예산도 충분히 써야 되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지자체와 지방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기금을 쓰기로 했고 탄소 중립 관련된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들도 지원하기로 했는데 네.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음. 국회의원은 제도와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걸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신근정 로컬 에너지랩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나라 지역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의 전략기획실 로컬 에너지랩.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